70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저 박순옥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이 있을까요? 모든 재산을 바치고 의지했던 며느리. 윤수진이 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은 저에게 아들 도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극진히 모실게요.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지는 더욱 적극적이었죠.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제가 친정 엄마 모시듯 어머니를 모실게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수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재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일구었던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죠. 수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대출이나 세금 문제 걱정 없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죠.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모시는 조건으로 흔쾌히 아파트 명의 이전에 동의했죠. 이것이 저의 마지막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합가 직후 수지는 약속대로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고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새 옷도 사주고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라고 용돈도 챙겨주었죠. 저는 제 평생 복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파트, 제 명의가 넘어간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수지는 저에게 건강검진을 받자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의사가 아들 도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병실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죠.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특히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요양 쪽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며 심각하게 귀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뒷말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진은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니? 의사가 뭐라고 하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관리 잘 하시래요. 저는 아들의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요. 합가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접질려 깁스를 해야 했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따뜻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았던 반찬에 찬밥이 전부였죠. 수진아, 오늘 아침은 좀 차가운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따뜻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데워 드셔야죠.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제가 들었던 다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사소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저기 내 약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 제출할 서류 작업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라고 말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며느리는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직접 약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컴퓨터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 것은 저를 극진히 모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변하다니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에서 휠체어를 돌리다가 실수로 거실에 있던 도자기 화분을 쳤습니다.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흙과 물이 거실 바닥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송해서 연신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깨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를 쳐다보았죠.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움, 경멸,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선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얼마짜린 줄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말 사랑해서 모셨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후 저는 거실로 나오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배려한다며 제 방에 작은 테이블과 미니 냉장고를 넣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편하게 쓰시라고 하는 친절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 방은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지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며느리는 저를 직접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묘하게 저를 방치했습니다. 식사는 문 앞에 놓고 어머니, 식사 드세요. 라고 말한 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방에 휴지통이 넘쳐도 나중에 치우겠다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쌓인 쓰레기 봉투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 도진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방치된 모습을 보고도 아내에게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좀 잘 챙겨드려야지. 내가 요즘 바빠서.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내가 안 챙겼대요. 어머니도 편해지고 싶으신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세요?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기에 아내의 눈치를 보며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아들의 무능력한 방관은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력했나? 저 사업만 아니었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인가?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덜컥하는 쇠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끌고 문에 바짝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너 지금 어디 가니? 문이 왜 안 열려? 잠시 후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요. 곧 돌아올게요. 위험하니까 방에 계세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방에 혼자 갇혔습니다. 그때 저는 휠체어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채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고통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무 대답도 없이 휴대폰만 보는 듯 했습니다. 저를 세상과 단절시킨 개인 공간이라는 문 하나가 저에게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후 저의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심한 기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휠체어를 미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기침 소리를 듣고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도진에게 저는 애원했습니다. 도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니면 간병인이라도. 아들은 제 몰골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요양보호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에 며느리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병원비도 빠듯한데 무슨 간병인이야? 우리가 모시기로 했잖아. 밖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며느리는 우리 집 문제라며 외부인의 개입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마도 요양보호사의 비용이나 요양병원의 지출이 아까웠겠지요. 저 아이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앗아가려 합니다. 나는 단지 살고 싶을 뿐인데 제 심장 속에서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간병인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그리고는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거실로 나가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으로부터 온 충격적인 문자가 보였습니다. 대출 상환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에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머니라고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 제가 넘겨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방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벽에 심한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제대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도진이 저의 상태를 보고는 놀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 숨을 못 쉬어요. 삐용삐용 마이너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저희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내보내고 싶지 않아 했던 집을 구급차에 실려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미 너무 늦으셨습니다. 폐렴 증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왜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들 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종합병원 의사는 이제 전문적인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며느리 수지는 아들에게 요양병원 입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기가 제일 나아.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 저는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내보내려던 요양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밉지 않겠지.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내게 돌아오는 것일 뿐. 하지만 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너의 방치였다. 이 요양병원 입원이 내 계획이었던 것일까? 저는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요양병원 병실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한 후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들 도지는 어머니, 죄송해요 라며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저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는 듯 했지만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랬는지 아세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 사업 망한 거 수습하려면 이 아파트밖에 없었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라도 보내야 더 이상 내가 모실 수가 없었어.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저를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며느리의 악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명이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며 요양병원 침대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며느리의 독백을 되새겼습니다. 당신 사업 망한 거 수습하려면 이 아파트밖에 없었고 아들 도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회사 동료와 통화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아들 도진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가정 전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나한테 이 사실을 숨겼어? 왜 어머니를 방치했어? 며느리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죄책감 주기 싫어서 숨겼지. 나는 이 집을 지키려고 빚을 냈어. 어머니가 아프신데 요양보호사를 못 쓴 것도 그 돈으로 당신 빚 갚아야 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며느리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무력함을 미워했던 것이로구나. 결국 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나를 내쫓으려는 악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오랫동안 며느리를 향했던 분노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박순옥이 입원한 요양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박순옥은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나 나를 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진짜 이유가 뭐니? 그녀는 며느리의 입을 통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실 능력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적인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향한 모든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은 저에게 충격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거나 재산을 노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를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도진과 며느리 수진을 요양병원 병실로 불렀습니다. 도진아, 수진아. 이 요양병원이 나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 같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수진아,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유언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며느리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남은 재산을 넘겨주었고 며느리에게는 작은 보답을 남겼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병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너희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나 보구나. 집에서 혼자 외롭게 갇혀 있는 것보다 이곳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삶을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미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던 저도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과도하게 의지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침대 옆에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푸른 하늘과 맑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내가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치러졌습니다. 아들 도진과 며느리 수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과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원망 대신 서로 의지하며 잘 살라는 따뜻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정리해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무능력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자신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진짜 이유를 깨닫고 깊은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닌 요양원에서 홀로 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 시어머니 박순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도 자식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직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고소하려 했던 것은 저의 고통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진짜 이유는 그녀의 나약함이었고 그것이 결국 저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나를 모시지 못할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곳 요양병원의 창문 밖 푸른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